1번 문제는 필의 레벨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필의 레벨.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뇌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적용하는 거예요. 뇌격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 필의 시스템에 대한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필의 시스템에 대한 등급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필의 설계를 할 때 설계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적용하는 기준. 그게 보호각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다음 메시도체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다음 회전구체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에 의해서 설계를 할 때 설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의 레벨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다. 회전구체법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새롭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출제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출제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회전구체법. 뇌격거리하고 회전구체에 대한 반경에 관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 회전구체법에서 이런 회전구체 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필의 레벨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세요. 이런 회전구체 반경이나 메시도체나 보호각에 따라서 우리가 필의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게 필의 레벨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필의 설비를 할 때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있어요. 필의 등급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고 필의 등급에 관련 없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여기에 보면 이 법이 적용되는 게 있어요. 6230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KSCIC 62305-1에 참조해서 보면 관련 있는 데이터와 관련 없는 데이터로 구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련 있는 데이터가 뇌 파라미터라든지 회전구체 반경이라든지 메쉬의 크기라든지 보호각이라든지 지금 뇌 설계를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보호각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메쉬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회전구체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런 필의 시스템 등급에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수뇌부가 있고 보호도체가 있고 또 접지전극이 있을 때에 인하도선 사이 및 환상도체 사이의 전형적인 거리, 최적거리, 또 위험한 불꽃 방전에 대비한 이격거리, 다음 접지, 극의 최소 길이 같은 것들이 고려되는 관계 있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관계 없는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나머지 것들이 돼요. 이건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죠. 이것이 문제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된 거죠. 문제에 이렇게 그대로 적용이 됐고 그것을 구분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구분해봐라. 그래서 어느 것들이 가능한 데이터가 되겠는가. 1번에 보면 이게 가능한 데이터가 되겠죠. 다음 이 최적거리도 가능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위험한 불꽃 방전에 대비한 이격거리 이것도 가능한 데이터가 되겠죠. 관계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접지극의 최소 길이 이것도 그 데이터가 되겠죠. 요거 네 가지를 찾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가지는 관계없는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IC 62305의 규정에 있는 내용을 시험에 출제한 건데 지금은 이제 잘 보세요. 고르는 거잖아요. 요게 다음에 출제될 때는 이거하고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있는 데이터 네 가지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라라가 아니라 네 가지를 써라. 이렇게 물어보면 그 네 가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처음부터 1번, 2번, 3번, 4번 골라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식이니까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관계 있는 데이터 5가지를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4가지를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기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ALTS에 대한 명칭과 사용 용도를 써라.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기기의 명칭이나 기기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필해기의 명칭, 필해기의 용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차단기의 명칭, 차단기의 용도 알고 있어야 되죠. 단로기의 명칭, 단로기의 용도 알고 있어야 되죠. 계전기 중에서 여러 가지 계전기가 있는데 과전류 계전기, 약호 명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 어떤 용도에서 과전류 계전기가 쓰이는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겁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모든 것을 공부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공부해 줘야 돼요. 자, ALTS가 뭐냐? 이건 약호라고 하는 거죠. 약호를 주어지고 명칭과 용도를 써라 그랬어요. ALTS는 뭐라고요? 그렇죠. 자동부하 전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용도는 어디에 쓰느냐? 얘는 수용가의 인입구에 쓰는 거예요. ATS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ATS는 수용가의 인입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예비전원 설비, 발전기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ATS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ATS와 ALTS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ATS는 발전기 쪽에 쓰이지만 ALTS는 어디에 쓰인다? 그렇죠. 수용가의 인입구에 쓰인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변전소로부터 수용가까지 전력을 공급받잖아요. 변전소로부터 수용가까지 전력을 공급받을 때 한 개의 회선만 공급받으면 ALTS 필요 없어요. 두 개의 회선이 들어오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ALTS예요. 그럼 잘 보세요. 왜 두 개의 회선으로 받고 왜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가 변전소로부터 두 회선을 공급받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것은 한 회선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 회선이 정전이나 또는 사고가 일어나면 나머지 회선으로 절체해서 그것도 어떻게? 자동으로 절체하는 거죠. 그래서 정전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쓰는 것이 ALTS인데요. 그렇죠. 한 개의 회선만 있으면 ALTS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변전소로부터 두 개의 회선을 공급받아서 주 전원이 정전 시에 이해를 하세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주 전원이 정전 시에 예비 전원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정전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설비가 뭐다? 그렇죠. ALTS라고 하는 설비다. 이걸 무조건 외우지 마세요. ALTS는 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인데 얘는 변전소로부터 회선이 두 개가 나오니까 2회선 수전을 하는 거예요. 2회선 수전 시에 1회선 주 전원이 정전이 되면 예비 전원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충분히 이해됐죠? 예, 어려운 게 아니죠. 답변도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같이 공부를 좀 해봐요. AT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ATS. ALTS 말고요. ATS라고 하는 게 있죠. ATS라고 하는 것은 요 3번 항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책에 자료 다 넣어놨습니다. ATS는 Automatic Transfer Switch예요. 로드가 빠져 있죠. 얘는 발전기하고 상용 전원하고 절환하는 거예요. 발전기, 예비 전원 설비하고 주전원 설비하고, 즉 주전원이 정전이 되어지면 발전기 전원을 부하에다 투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ATS예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ATS는 저압측에 설치되어 정전이 발생됐을 경우 변압기 상호간 절체, 변압기도 이제 두 개가 있다면 ATS 쓸 수 있어요. 거기나 또는 어떻게 해요? 예비 전원 발전기하고 절체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ATS입니다. 그래서 ALTS와 ATS를 구분하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코로나 문제는 간단한 단답형의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왔죠.
그런데 21년도 이렇게 처음 나온 이 문제는 코로나 중에서 복잡하게 나온 거예요. 코로나의 임계전압을 결정하는 상대 공기 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상대 공기 밀도를 계산해서 코로나 임계전압까지 계산하고 그 다음 코로나 손실까지 계산하라. 그래서 이 문제 나왔을 때에 이 코로나 임계전압까지는 대부분 이제 맞추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손실 이것을 계산하는 것을 맞추는 사람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 확률이 낮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공단에서 잘 체크했다가 정답 확률이 낮은 문제는 다시 출제해요. 숫자 바꿔서 다시 출제해요. 그게 변별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기사에 나왔다면 산업기사에 나올 수도 있고요. 같은 회차에서 기사산업기사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코로나 임계전압과 상대 공기 밀도와 코로나 손실을 계산하는 공식을 외우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임계전압을 여기서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식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이 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이 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죠.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전력공학에서 다뤘고 배웠던 거예요. 송전선로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필기 공부를 거의 안 한 거죠.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이 세 가지씩을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식이 아니니까요. 이거 증명 물론 됩니다. 이런 식들이 증명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격증 시험에서 증명을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죠. 대부분 결과식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요 세 가지씩은 암기를 해주세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시험에 충분히 나올 거예요. 이 내용도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요. 물론 코로나 임계전압의 식은 필기 때 대부분이 암기해서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 피크의 실험식에 의한 코로나 손실식 요거는 기억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좀 해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코로나 임계전압을 계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전압이 1549 60Hz 주어졌고요. 전선이 주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의미도 기억해야 돼요. 2.6mm 단선을 37가닥 꼬았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만든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만은 이것을 쓰고 여기서 보면 D가 주어졌죠. 등가 성간거리입니다. 등가 성간거리가 정삼각형 배치로 되어 있어요. 원래 삼각형 배치에 대해서 등가 성간거리 구하는 방법 알고 있죠. 그리고 정삼각형 배치일 때는 또 어떻게 등가 성간거리가 구해지는가, 정사각형 배치일 때는 또 어떻게 등가 성간거리가 구해지는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선로정수 L 값도 구하고 선로정수 C 값도 구하죠.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실기 시험에는 그런 문제가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출제를 안 했는데요. 물론 출제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니까 같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런 것들 나오면 거저 먹어야 돼요. 등가 성간거리가 있고요. 기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상대 공기 밀도는 기온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기압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압도 나와 있고 기온도 나와 있어요. 자, 이 기온이 30도씨일 때 코로나 임계전압 및 코로나 손실을 구하라. 그런데 손실은 선당으로 되어 있고요. 임계전압은 킬로볼트입니다. 코로나 임계전압을 구하려면 코로나 임계전압의 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M0와 M1에 대한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선 표면 상태하고 날씨 상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날씨 상태는 1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맑은 날 기준이죠. 눈, 비가 오면 0.8 정도까지도 떨어져요.
전선 표면 계수는 매끄러운 단선이면 1인데 이렇게 연선을 쓰게 되면 0.8, 0.85 여기서 해놨죠. 최하 0.8까지도 가능하죠. 그리고 1기압입니다. 1기압. 25도씨가 표준 상태인데 1기압에 25도씨일 때 상대 공기 밀도가 1이죠. 그런데 여기서 온도가 변화가 생겼잖아요. 온도가 변화가 생기게 되면 상대 공기 밀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 공기 밀도가 달라진다. 코로나 임계 전압을 계산하려면 여기 상대 공기 밀도 있어야 돼요. 이 상대 공기 밀도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상대 공기 밀도 들어가려면 온도하고 기압과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상대 공기 밀도식을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정리가 되겠죠? 그럼 상대 공기 밀도식은 어떻게 해요? 이거 273을 더해주는 것은 절대 온도로 표시하는 거고요. 절대 온도로 표시하고 지금 기온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여기에 지금 기온이 들어가요. 여기에 지금 기압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기압은 얼마입니까? 760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값이 그대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지금 온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30이죠.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상대 공기 밀도가 1이 아니라 낮아졌죠. 0.983.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코로나 발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임계 전압을 계산할 때 여기에 상대 공기 밀도 델타 값을 대입하는데요. 0.983이 상대 공기 밀도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24.3에 1, 0.85, 0.983 로그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반경 R이죠. 지름 얼마 주어졌죠? 지름 1.6cm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나요? 지름이 1.6cm예요. 반경 R이라고 하면 지름을 얼마로 해줘요?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1.6 그대로 들어갔는데요. 그게 아니죠. 여기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런 이야기죠. 예,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가 없다면 여기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분자 분모에 곱하기 2를 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등가 성간거리가 400cm죠. 네, 등가 성간거리가 400cm입니다. 여기에 400cm로 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cm로 대입한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메타로 환산해서 집어넣으면 분자 분모 동일하게 메타로 환산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cm로 해도 되는 이유는 요거 단위는 약분돼서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로 넣어도 되고 cm로 넣어도 되고 환산해서 넣어도 되고 지금처럼 넣어도 됩니다. 분자 분모의 이 단위를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이 얼마 나왔어요? 87.679 나오죠. 그래서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상대 공기 밀도식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임계 전압식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이용해서 두 번째로 계산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죠. 전력 손실이죠. 코로나 손실을 계산하는 거예요. 손실의 식은 복잡하지요. 여기서 델타라고 나와 있죠. 상대 공기 밀도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라고 나온 것은 그대로 상대 공기 밀도 대입하면 돼요. 요거는 주파수죠. 그 다음 D는 등가 성간거리네요. D는 지름이네요. 그렇죠.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전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코로나 임계전압이에요. 상전압과 코로나 임계전압의 차가 들어가는 거죠. 그것의 제곱.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5승 해주면 선당 킬로미터당 킬로와트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계산하니까 0.014 나와서 소수 두째짜리까지 구하니까 0.01입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하시면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식을 기억하느냐, 요게 이제 키포인트였는데 이 식을 대부분 기억 못해서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졌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얘 하나만 단독으로도 출제되어지고 5점짜리로 출제되어지고 또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부분 정리하고 있는 게 좋겠죠. 어렵진 않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보세요.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네 번째 문제는 등전이 본딩 도체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라고 하면 한국전기설비 규정입니다. 접지도체 굵기 기억해야 되겠죠? 보호도체 굵기 기억해야 되겠죠? 지금처럼 등전이 본딩 도체 굵기 기억해야겠죠? 이런 도체 굵기는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필기에서 공부해서 오는 거예요. 실기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필기에서 공부해서 오는 내용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공부 안 하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내용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등전이 본딩 도체의 굵기라고 해서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정리가 돼 있죠.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지금 우리가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요 굵기를 찾아 써라. 요 굵기를 찾아 써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거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나온 거예요. 답을 보세요. 이해되겠죠? 예. 이 내용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요 굵기를 기억해야 되고요. 요것만 기억하는 것은 물론 이제 단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적인 부분을 보면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만 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보고 있어야 되겠죠.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굵기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암기입니다. 암기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론반 공부했을 때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용어적인 부분. 접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그 용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용어들. 주 접지 단자가 무엇인지, 등전이 본딩 도체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떠올리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기본 키포인트만 집어가는 이런 문제풀이 반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우리 그 기본반에 관한 내용을 다 일일이 다시 여기서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체크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기본반 교재 또는 기본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을 해서 내가 기억해서 까먹었던 것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정신 차리고 또 기억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들 같이 떠올려 봐요. 적산전력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적산전력계는 전통적인 아날로그형 적산전력계,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요즘은 다 디지털 쓰지만 계도 계기정수라고 똑같이 표현을 해요. 여기에 있는 이 계기정수, 이거는 몇 바퀴 회전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1kW가 되는데 몇 바퀴 회전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요즘 나오는 디지털도 그렇게 표시하고 그걸로 따릅니다. 그래서 얘는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데는 1000바퀴 회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지금 1시간당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kWh니까. 그런데 원판을 회전하는 걸 측정을 해보니까 어느 부하의 원판의 회전수가 20회전할 때에 시간이 40.3초가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20회전할 때 40.3초가 걸렸는데 이 계기에 20A 있어서 오차가 2%라고 한다면 전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킬로와트 값을 구하래요. 킬로와트 값. 킬로와트 아워가 아니라 킬로와트 값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력량계에 대해서 기억해야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전력량계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전력량계에 대한 이 식을 기억해 줘야 돼요. 부하 전력이 얼마냐. 여기 보면 계기정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기정수. 그리고 여기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계기정수의 단위를 잘 보세요. 단위를. 회전수 per kWh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워잖아요. 아워잖아요. 근데 시간을 초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600이 들어가는 거 알죠? 이 3600은 원래 요 밑에 와야 돼요. 요 밑에 나누기 3600 되어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시간을 초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 단위를 잘 보면 돼요. 얘 단위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킬로와트 아워. 킬로와트 아워로 되던 그 단위, 퍼 킬로와트 아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단위 관계만 쓰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전수 퍼 킬로와트 아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예요? 시간이 세크가 들어가는 거죠. 원래 아워가 들어가면은 관계 없는데 이것을 뭐로 바꿨어요? 세크로 하니까 여기 어떻게 돼? 여기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여기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회전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회전수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력량계가 만드는 부하 전력을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거는 전력량계는 CTPT 2차 측에서 만들어졌으니까 CTPT 1차 측으로 옮겨야 실제 소비되는 전력이 되겠죠.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승률이라고 하는 거죠. 승률. 여기서 얘기되는 이 승률은 무엇이냐? 바로 CTB하고 PTB를 곱해서 1차 측으로 환산시켜주는 거죠.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주어진 식 그대로. 얼마 회전수? 20 회전수. 시간 얼마? 40.3초. 이해되죠? 예. 그리고 계기정수는 1000이죠. 그러면 전력이 1.79kW예요. 1.79kW.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차가 2%라고 그랬어요. 퍼센트. 이해됩니까? 이 얘기는 곧 뭐냐면 퍼센트니까 율이죠. 율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차에 대한 율, 요 값을 기억하고 있죠. 참값분의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측정값을 알고 있는 거고 참값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줘야 돼요. 오차가 2%. 그렇죠? 그럼 곱하기 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곱하기 100을 이 곱하기 100을 없애버리려면 0.02가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100이 곱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요 측정값이 얼마가 돼 있냐면 1.79라고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참값 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입하면 어떻게 나온다? 이와 같이 나타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값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값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이렇게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이항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수학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거 해결해야 된다 그랬죠. 나누기는 넘어가면 곱하기가 된다 그랬죠. 곱하기는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누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대로 해보세요. 요게 2PT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곱하기 100이 돼 있으니까 곱하기 100 돼 있는 것은 나누기 100이 될 거고요. 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것까지가 되면 다음 어떻게 주면 돼요?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되는 걸 이쪽으로 옮기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PT만 묶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이 바뀌어져 가는 게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2, 100, PT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PT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얼마? 1.7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PT로 묶어줘야 되잖아요. 0.02 더하기 1 PT는 1.79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누기 해주면 되겠네요. 나누기 해주면 그 식이 뭐가 돼요? 이 식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1.75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값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안 된다라고 해서 어려워요. 뭐 이러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아시겠죠? 꼭 해주세요. 반드시. 그리고 여기서 같이 좀 공부를 하라는 의미에서 물론 우리 기본반에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2형계기, 3형계기, 4형계기가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5와 2.5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2형계기, 3형계기, 4형계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2형계기는 200%, 3형계기는 300%, 4형계기는 400%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몇 프로예요? 200%잖아요. 200%잖아요. 이 숫자 안의 숫자하고 밖의 숫자에 대한 배율이 몇 배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2형계기니까 2배란 말이에요. 정격 전류가 기준 전류의 2배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2형계기는 이 5A의 20분의 1이 최소 전류가 되니까 최소 전류 이하에서는 이 오차를 측정하지 않는다. 오차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전류 이하에서는 최소 전류 이하가 됐기 때문에 오차 시험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0.25A 이하에서는 오차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 것이 요 안에 있는 의미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세요.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기억을 떠올리라고 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결선도 해야 되겠죠. 이 결선 문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 그림 중에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런 거 묻기도 하고요. 얘가 측정한 전력이 얼마냐 묻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한 회전수가 몇 회전했느냐 이것을 묻기도 하죠.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연도에 나왔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이것의 의미를 써라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절연내력 시험이죠.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나오는 절연내력 시험에 대한 시험 전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필기 시험 문제 출제되었던 이 표를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 배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배웠어요? 한국전기설비규정 필기. 단골 문제죠. 얘도 단골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관연도 문제 보면 요 배수를 적어라 전체적으로 쭉 한번 다 완성하라 그런 관연도 문제도 있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칭 전압이 6600이다라고 되어 있죠. 최대 사용 전압은 6900입니다. 비접지 방식이죠. 시험 전압은. 7000V 이하의 비접지 방식에서는 몇 배를 해줘야 돼요? 최대 사용 전압의 얼마? 1.5배를 해주는 거죠. 1.5배를 해줘야지만이 시험 전압이 된다. 그리고 그 전압이 500V 미만으로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200 얼마, 300 얼마 나온다면 무조건 50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최저 시험 전압은 500으로 하고
지금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이게 시험 전압이 되겠죠. 10350 볼트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적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13200볼트인데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이다라고 하면 0.92배죠. 근데 최대 사용 전압이 13800이니까 0.92배 해서 12696볼트가 들어가겠죠. 22900은 24000볼트가 최대 시험 전압이죠. 역시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이니까 0.92배 해서 22080볼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어져야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 내용이죠. 이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른 것들이 나와도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정답률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맞추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맞추는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합격시켜 주려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별력보다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문제. 시험 문제가 100점짜리가 나온다. 그런데 그 100점 중에서 지금과 같이 너무나 간단하면서 기본적인 문제가 40점 나와요. 생각 없이 써도 맞추는 문제가 40점 나와요. 그 40점을 틀리면 나머지에서 합격 점수를 얻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여러분들 손 못 대는 점수가 20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제할 때 기준을 그렇게 설정하거든요. 아, 공부 어지간히 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려야 된다. 그게 20점이에요. 처음 나온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걔가 20점이고 40점은 그냥 맞추는 문제. 눈 감고서도 답이 나오는 문제. 그게 40점이고 그리고 나머지 40점은 공부를 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 그게 나머지 40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 공부해서 40점 다 맞췄는데 어차피 20점은 신출이니까 틀려버렸고 새로운 문제가 아닌 이렇게 눈 감고도 맞춰야 되는 문제 40점에서 점수를 20점 이상 떨어뜨려 버렸다라고 하면 그 불합격이죠.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틀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 처음 나온 문제 이거 맞춰도 합격하기가 요원하다는 거예요. 합격을 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것을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해놓고 기억하고 그리고 시험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잘하세요. 진짜 쉬운 것들은 금방금방 맞춰야 됩니다. 7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3상 4선식 22,900의 수전설비 단선 결손도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은 그냥 넘기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LBS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것들, 이런 심볼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PF가 있죠. 여기 CB가 있습니다. 그리고 MF가 보이죠? 여기에 보면 OCR이 있고요. OCGR이 있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알아야 되죠? 요것들이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수변자 설비 기본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 ATS라고 하는 게 있죠. ALTS하고 ATS 구분하라고 그랬죠. 요 상용전원, 요 예비전원 이것을 절원하는 스위치다라고 하는 거죠. ATS 상용, 얘는 비상용이죠. 상용과 예비전원을 갖다가 구분하는 부분이 된다. 정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ATS가 뭔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력용 콘덴서도 보이죠. ACB라고 하는 게 있죠. ACB가 뭔지 기억할 거예요. ABB하고는 달라요. ACB는 저압용 차단기고 ABB는 특고용 차단기죠. 여기 보면 VCB는 역시 특고용 차단기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변압기가 델타 Y 결선, 델타 Y 결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 알겠죠? 이해되죠? 예,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압기 용량을 한번 보세요. 변압기 용량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용량 이해는 없네요. 문제겠죠.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게 이 용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용량을 계산하려면 여기에 얘네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변압기 Y결선에서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고요.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에 대해서 이 변압기가 삼상 얼마짜리를 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전 설비에서 첫 번째 문제가 위 수전 설비 단선 결선도의 LA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LA의 우리말 명칭은 무엇인가? 피레기 얘기하는 거죠. 피레기가 뭔지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피레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또 뭘 물어보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쓰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 요구되는 성능 조건 2가지만 써라라고 하는 이야기. 요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이 내용을 쓰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 그랬어요. 기계기구의 용도나 역할이나 이런 걸 쓰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피레기 구비 조건, 성능 조건 이 4가지 있는 것, 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요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에 대한 답. 피레기가 명칭이고 기능은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이 이상전압, 뇌전류 이것을 신속하게 대지로 방전시키고 그에 따른 속류라고 하는 것은 피레기가 방전이 끝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때도 흐르는 전류가 속류라고 그랬죠. 이 속류를 차단해야 되고 또 역할은 뇌전류 및 이상전압으로부터 기계기구를 보호한다. 기능은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이것을 신속하게 대지로 방전시키고 그에 따른 속류를 차단한다. 피레기 구비 조건 4가지, 성능 조건 4가지는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아야 되고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되고 제한 전압은 낮아야 되고 속류 차단 능력은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 답입니다. 다음 2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째 문제는 이렇게 부하 집계표가 주어졌죠. 부하 집계표가 있습니다. 단선 결선도에서 부하 집계표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완성하라. 단 KVA는 계산값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KVA 입력 환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에서 입력 환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 이 얘기예요. 여기 보면 전등 전열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일반 동력이라고 있고 비상 동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역률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수용률도 주어져 있고요. 부하들은 합계로 얘는 주어졌지만 얘는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계 및 입력 환산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잘 보세요. 얘는 주어져 있죠. 그리고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 빠져 있네요.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하라는 이야기죠. 무엇을 보고 채워라? 이것을 보고 채워라 이 이야기죠. 지금 보면 7.5 2대 이해됩니까? 그리고 효율은 85%. 이게 어떻게 효율인지 아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적혀 있잖아요. 효율은 85%, 7.5 2대. 그러니까 7.5 2대거든요. 그럼 효율은 85%가 되겠죠. 85%로 답을 해야 돼요. 왜 85%로 답을 해야 되죠? 여기에 퍼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단위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퍼센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역률은 얼마라고 그랬죠? 역률은 여기 보면 90%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역시 퍼센트로 답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역률 90%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걸 입력 환산하는 겁니다. 킬로와트를 kVA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역률을 곱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7.5짜리가 2개가 있다면 이것을 역률로 나눠줘야 KVA가 되겠죠. 효율이 있어요. 효율. 입력으로 나타내려면 효율을 갖다 어떻게 줘야 되죠?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력으로 나타내려면 출력을 효율로 나눠줘야 되겠죠. 출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진 이 출력의 값을 효율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출력이잖아요. 효율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이것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 두째짜리까지 계산해서 KVA로 나타내라. 이런 작업을 완성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작업을 완성하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완성이 가능하겠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해본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완성하셔야 돼요. 빈 칸을 다 완성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채점하겠다는 것은 어디를 채점하겠다는 얘기냐면 여기를 채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안지가 요걸 쓰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채점하겠다. 여기를 채점하는데 여기까지죠. 나머지 부분 그러면 안 써도 되나요? 이게 아니죠. 써야죠. 다 완성하되 채점 대상은 어디가 되겠다? 그렇죠. 1번, 2번, 3번이 채점 대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대로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돼요. 이거 못 찾아요. 이러면 답 안 나오죠. 이거 못 찾아요. 그러면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미 여러분들 표에 조건에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찾아서 대입만 하면 돼요. 어렵진 않죠. 답은 지금처럼 1번, 2번, 3번 요것만 채점 대상으로 씁니다. 요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